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밤이면 맑은 별이 쏟아지고 낮이면 새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올려다볼 만큼 크고 웅장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고래등 같은 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어 멀리서도 대감마님 댁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봄이면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매화 향기가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고 가을이면 뒤뜰에 감나무가 붉게 물들어 풍요로움을 더했지만 정작 그 집 대문 안에는 언제나 찬바람이 부는 듯 단 정막만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곤 했는데 그것은 그 집주인인 대감마님의 엄한 성품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집 깊은 곳에 드리운 깊은 근심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댁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동딸인 명주 아기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고운 심성을 지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어나기도 전에 세찬 비바람을 맞은 듯 아기씨는 15이 되던 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몸살인 줄 알았으나 날이 갈수록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색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가더니 급기야는 스스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대감마님은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오고 용하다는 의원들을 수소문하여 불러들였지만 아기씨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야속한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댁의 부엌 한 구석에는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연희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는데 연희는 명주 아기씨와 나이가 같았지만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랐습니다. 연희는 비록 거친 무명옷을 입고 하루 종일 부엌 일을 하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해야 했지만 그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투명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대감마님 댁의 부엌일을 도맡아 하는 하녀였기에 연희 또한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이 집의 마당을 놀이터 삼아 자라났고 안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매일 아침 안채로 들어가는 따뜻한 새순물을 나르며 굳게 닫힌 아기씨의 방문을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처마 및 제비집에 새끼 제비들이 날개짓을 배우는 초여름이 되었지만 아기씨의 방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춥고 어두웠습니다. 대감마님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천금을 아끼지 않았으나 다녀가는 의원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찰 뿐 뾰족한 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탕약을 다리는 매캐한 냄새가 배어 있었고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며 눈치를 살피느라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지만 아기씨의 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만 갔고 한때는 옥굿을 굴러가듯 맑았던 아기씨의 웃음소리는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예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약탕관에 부채질을 하며 불을 조절했는데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치솟아 오르곤 했습니다. 연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친할머니로부터 배운 사냐초에 대한 지식과 사람의 몸을 살피는 지혜였습니다. 연희의 할머니는 이름 없는 시골의 약방 할미였지만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의 숨결을 읽어내어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분이었습니다. 연희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등 뒤에서 약초를 캐고 말리며 자연이 가진 치유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귀동냥으로 배우며 자랐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늦은 시간까지 부엌에 남아 뒷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명주 아기씨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서럽고 애처로운지
연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저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여 안차의 마루 밑으로 다가갔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기 씨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 씨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집안의 웃음이 사라지고 아버지가 근심으로 늙어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마음의 병까지 깊게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연희는 아기 씨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무모한 생각일 수도 있었지만 연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연희는 틈만 나면 뒷산에 올라 할머니가 가르쳐준 약초들을 찾아다녔고 흙냄새와 풀냄새를 맡으며 아기 씨의 굳어버린 다리에 생기를 불어넣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연희는 대감마님 댁의 창고에 쌓여있는 비싼 약재들이 아기 씨의 몸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화려하고 귀한 약재보다는 거칠지만 생명력 넘치는 들풀의 기운이 아기 씨에게 더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 댁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최노파의 눈초리는 매섭기 그지없어서 연희가 안채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최노파는 아기 씨의 유모 출신으로 안방마님이 돌아가신 후 실질적인 안주인 행세를 하며 하인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유독 연희를 미워하고 경계했습니다. 연희가 총명하고 눈치가 빨라 자신의 비위를 건드릴까봐 노심초사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연희의 맑은 눈빛이 자신의 탐욕스러운 속내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던 탓이었습니다. 최노파는 연희가 약탕관 근처에만 가도 천한 것이 어디 감히 귀한 약에 손을 대느냐며 호통을 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용하다는 명의가 대감마님의 초청을 받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이 명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기에 집안의 모든 하인들에게 먼지 하나 없도록 청소를 시키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번에는 아기 씨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대감마님 댁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연희 또한 부엌에서 일손을 돕으며 제발 이번 의원님은 아기 씨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명의가 도착하여 아기 씨의 진맥을 짚는 동안 대감마님은 마루 끝에 앉아 마른 침을 삼키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고 방에서 나온 명의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는데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감마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대감 송구하오나 아기 씨의 병은 이미 골수에 사무쳐 제 의술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마님은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통곡을 쏟아내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처럼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의원이 떠나고 난 뒤에도 대감마님의 분노와 슬픔은 가라앉지 않아 마당에 있는 장독을 깨부수고 하인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내 딸 하나 고치지 못하는 세상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고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라고 외치며 가슴을 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구석으로 몸을 숨기기에 바빴고 최노파조차 감히 대감마님을 말리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한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연희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결심한 듯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 연희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리려 했지만 연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연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영 아기 씨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희는 성난 호랑이 같은 대감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당돌하고 위태로워 보였는지 숨어서 지켜보던 하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대감마님은 눈앞에 나타난 조그만 계집아이를 노려보며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앞을 막아서느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대감마님을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고한 의지와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러나 마당 구석구석까지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오나 소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대감마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연희를 내치려 했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에는 밤마다 울던 아기씨의 모습과 할머니가 알려주었던 생명을 살리는 비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원님들도 포기한 병을 내깐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대감마님의 고함 소리에 기와 지붕이 들썩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들은 병만 보았지만 저는 아기씨의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것을 압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꼭 일어나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녀의 딸이 이렇게 말한 순간 모두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졌다. 연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명주 아기씨의 방문이 덜컹거리며 열리더니 방 안에서 기이한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서있던 사람들의 옷자락을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한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대감마님도 숨어서 지켜보던 하인들도 그리고 연희를 노려보던 최노파도 모두 놀란 눈으로 열린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고 3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아기씨의 신발이 문지방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바람에 밀려 나온 것일 수도 있었지만 연희의 맹세에 하늘이 응답이라도 한 듯 절묘한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흔들리는 눈동자로 연희와 열린 방문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원들이 다녀갔어도 이런 기이한 현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꽉 쥔 두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입 밖으로 뱉은 말의 무게를 감당하겠다는 비장한 각오 때문이었습니다. 최노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잦아들자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그 공기의 질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과 포기로 가득 찼던 공간에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희미한 기대감이 섞인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감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눈앞에 엎드린 하녀의 딸을 다시금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비록 행색은 초라하였으나 그 눈빛만은 세상 그 어떤 명의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아비의 심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대감마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속이 타들어갔지만 절대로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물러서면 아기씨는 영영 일어설 수 없게 될 것이고 자신 또한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기씨가 밤마다 보여주었던 삶에 대한 애착과 자신이 직접 캔 약초들의 효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연희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할머니를 부르며 제발 이 간절함이 대감마님의 마음에 닿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대감마님의 입이 무겁게 열리며 중저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정녕 내 딸을 걷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만약 허언이라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위협과 함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려는 애타는 부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조하겠나이다. 다만 제가 아기 씨를 치료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연희의 당돌한 요구에 주변의 하인들은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켰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뒤였습니다. 대감마님 댁의 높은 담장.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당을 덮어갔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꿇어앉은 자리만큼은 노을빛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으니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시련의 예고인지 아니면 기적의 서막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녀의 딸이 뱉은 한마디가 죽어가던 이 집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한참 동안 연희를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안채의 기둥 뒤에 숨어있던 최노파의 눈매가 뱀처럼 사납게 번뜩였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 마당의 먼지를 일으켰고 연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그리고 위험천만한 이야기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대감마님 댁의 불빛은 유난히 밝게 타오르며 다가올 내일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아오자 대감마님 댁에 무거웠던 공기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난밤 하녀의 딸 연희가 대감마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했던 그 당돌한 사건은 밤새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기도 전에 연희의 이야기를 꺼내느라 바빴고 가을개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들도 방망이질을 멈추고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는 연희가 신이 들린 것이라며 수군거렸고 또 어떤 이는 대감마님 댁에 애군이 드디어 요망한 것을 불러들였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말들 속에는 대감마님 댁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듯한 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날이 밝자마자 연희를 안채로 불렀는데 그의 표정은 어젯밤의 격정적인 모습과는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사랑방 문을 열어젖히고 마당에 꿇어앉은 연희를 내려다보며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자 연희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네가 뱉은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헛소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내 딸의 몸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너뿐만 아니라 네 어미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라. 대감마님의 엄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지만 그 이면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이 짙게 배어 있음을 연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대감마님께 큰 절을 올리고 물러나와 곧장 부엌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전과는 다른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눈물 바람으로 딸을 맞이하며 지금이라도 대감마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이 일을 없던 것으로 하자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딸이 대감마님, 댁의 귀한 아기 씨를 치료한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일일 뿐더러 자칫 잘못되면 관에 끌려가 곤장을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할 뿐이에요. 아기 씨는 꼭 나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흔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희가 본격적으로 아기 씨의 치료를 준비하는 동안 안채의 안주인 행세를 하던 최노파의 심기는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최노파는 아기 씨가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집안의 곳곳 간 열쇠를 쥐고 흔들며 입속을 챙겨왔기에 아기 씨가 건강을 되찾는 것을 내심 바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기 씨가 계속 방 안에 갇혀 있어야
자신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었고, 대감마님의 관심이 병간에 쏠려 있는 틈을 타 하인들을 부리고 재물을 빼돌리기가 수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부엌대기 하녀의 딸이 나타나 아기 씨를 고치겠다고 나서니 최 노파에게는 연희가 눈에 든 가시보다 더 성가시고 위험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노파는 겉으로는 대감마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며 연희에게 필요한 물품을 내주라고 지시했지만 뒤로는 하인들을 시켜 연희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행랑채 하인들을 모아놓고 천한 것이 주제를 모르고 설치는 꼴이 우습지도 않구나.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라며 비웃음을 흘렸고 하인들은 최 노파의 눈치를 보며 연희를 은근히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약초를 캐러 가기 위해 광주리를 들고 나설 때마다 등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가면 일부러 물을 튀기거나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텃세가 이어졌지만 연희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연희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새벽 이슬을 맞으며 뒷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찾는 약초는 대감마님 댁 창고에 쌓여있는 값비싼 산삼이나 녹용이 아니라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쑥이나 질경이 그리고 이름 모를 풀뿌리들이었습니다. 연희는 흙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풀들을 조심스럽게 캐내며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이 아기 씨의 차가운 다리에 온기를 전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사람의 병은 귀한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발 딛고 사는 땅의 기운으로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연희는 그 가르침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약초를 한가득 캐온 연희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약물을 다리고 깨끗한 무명천을 삶아 찜질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연희가 떨리는 마음으로 아기 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퀴퀴한 약 냄새로 가득 차 있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종이로 겹겹이 발라져 있어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고 아기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다가가 창문을 조금 열어 신선한 바람을 들이고 아기 씨 연희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기 씨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던 아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는데 헬쑥한 얼굴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퀭한 눈동자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 씨는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의원들에게 시달리며 희망과 절망을 반복했기에 연희 또한 자신을 괴롭히러 온 또 하나의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다들 나를 포기했는데 너라고 다를 게 있겠느냐? 아기 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체념의 깊이는 너무나 깊어서 연희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아기 씨의 앙상한 다리를 감싸 쥐었는데 그 다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 연희의 손끝까지 시리게 했습니다. 연희는 따뜻하게 든 약물에 적신 무명천으로 아기 씨의 다리를 감싸고 할머니에게 배운 손기술로 굳어버린 근육을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 씨가 통증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리고 신음소리를 내었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고 일정한 리듬으로 다리의 혈자리를 눌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막혀있던 기운을 뚫어주고 죽어가는 감각을 깨우는 연희만의 치유 방식이었습니다. 연희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히고 팔이 저려왔지만 그녀는 아기 씨의 다리에 자신의 온기를 모두 쏟아붓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방 밖에서는 최 노파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쯧쯧쯧 저런 천한 방식이 통할 리가 있나. 고귀한 아기 씨 몸에 손자국이나 남기지 않으면 다행이지. 최 노파는 지나가는 하녀를 불러 일부러 큰 소리로 아기 씨가 저 아이 때문에 더 편찮아지시면 어쩌나 걱정이구나.
대감마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바람을 타고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가뜩이나 연희를 의심쩍어 하던 하인들은 더욱더 연희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희의 손은 거친 약초물과 뜨거운 수건 때문에 붉게 부르트고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자신의 손이 망가지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아기 씨의 다리에 집중하며 밤낮으로 간호를 이어갔습니다. 연희는 치료를 하는 틈틈이 아기 씨에게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뒷산의 진달래가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가을가에 올챙이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조잘조잘 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아기 씨도 어느새 연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연희가 부엌 뒤편 우물가에서 약탕관을 씻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평생을 바쳐 일해온 늙은 행랑 할범이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했지만 집안에 돌아가는 사정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범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더니 연희의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내 정성이 지극하다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만 이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덫이 많다는 걸 잊지 말거라. 할범의 갑작스러운 말에 연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행랑 할범은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높은 나무에는 바람이 거센 법이고 고인 물에는 썩은 것이 꼬이기 마련이다. 네가 빛을 낼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니 안채의 늙은 여우를 조심해야 한다. 할범이 말하는 늙은 여우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연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최노파는 단순한 심술쟁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할범은 경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할범의 충고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할범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희는 최노파를 대할 때 더욱 신중을 기했고 약탕관이나 아기 씨의 음식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매번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최노파는 연희가 자신을 경계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더욱 교묘하게 괴롭힘을 시작했는데 아기 씨의 방에 넣을 숯을 젖은 것으로 바꿔치기 하여 방 안에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게 하거나 연희가 다려놓은 약물을 실수인 척 쏟아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마다 연희는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는 대신 묵묵히 다시 숯을 갈고 약을 다리며 최노파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이러한 끈기와 정성은 마침내 작은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다리를 주무르던 연희의 손길에 아기 씨가 작게 아슷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감각이 없던 다리에 처음으로 찌릿한 느낌이 돌아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아기 씨는 자신의 발가락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연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 씨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기 씨 느끼셨어요.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두 소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는 환희를 나누었고 차가웠던 방 안에는 처음으로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은 금세 최노파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녀의 방에서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노파는 자신의 방 안을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었는데 아기 씨가 회복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그 계집이 더 이상 설치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버려야 해. 라고 중얼거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노파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정체불명의 가루가 든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무서운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마을에는 연희가 아기 씨를 살려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대감마님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감마님은 연희를 불러 칭찬하며 고기를 내리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비단 옷감을 선물하며 격려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노파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고 그녀를 따르던 하인들도 슬슬 눈치를 보며 연희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노파는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분노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고 그 도끼는 결국 집안 전체를 뒤흔들 큰 사건으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기 씨의 상태가 호전될수록 더욱 조심스러워졌는데 이는 행랑할범의 경고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는 밤에 잠을 잘 때도 부엌 아궁이 곁을 떠나지 않고 약탕관을 지켰으며 아기 씨가 드시는 음식은 기미상궁처럼 자신이 먼저 맛을 본 후에야 올렸습니다. 아기 씨 또한 연희의 헌신적인 태도에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되었고 이제는 연희가 없으면 잠들지 못할 정도로 그녀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만 갔지만 그럴수록 그림자 속에 숨은 악에는 더욱 날카롭게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노파는 하녀들을 모두 불러 모아 창고 정리를 시키며 안채를 비우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한 틈을 타 최노파는 조용히 부엌으로 스며들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밤에 만지작거리던 그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마침 연희가 자리를 비우고 약탕관만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최노파는 주위를 살핀 뒤 재빨리 뚜껑을 열고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하얀 가루는 순식간에 검은 약물 속으로 사라졌고 최노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표정을 바꾸고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연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성스럽게 약을 그릇에 담았고 그것을 쟁반에 받쳐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약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기 씨는 반가운 얼굴로 연희를 맞이했고 연희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약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아기 씨, 이 약을 드시고 나면 다리에 힘이 더 생기실 거예요. 연희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 순간 바깥의 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방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아기 씨가 약사발을 들어 입가에 가져가는 순간 마당의 늙은 개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구슬프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불길하던지 약사발을 든 아기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연희 또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대감마님 댁의 평화는 이제 깨지기 직전에 얇은 살얼음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연희는 이 위기를 넘기고 아기 씨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최노파의 검은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인가? 밤은 깊어가고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주 아기 씨가 약사발을 입에 대고 꿀꺽 삼키는 순간 방 안에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아기 씨의 표정을 살폈고 아기 씨는 쓴 약을 다 마신 후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빈 그릇을 연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 하여 연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쟁반을 챙겨들고 일어서려 했으나 바로 그 찰나에 아기 씨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씨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으악긴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고 고통에 못 이겨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너무나 놀라 쟁반을 떨어뜨렸고 와장창 깨지는 그릇 소리가 고요했던 대감마님 댁의 저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놀랍게도 부엌이 아닌 건너방에 있던 최노파였는데
그녀는 마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노파는 바닥에서 뒹구는 아기 씨를 보며 기겁하는 신용을 하더니 대뜸 연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연 기어이 이를 저질렀구나. 천한 것이 감히 귀한 아기 씨에게 독을 먹이다니 내 이럴 줄 알았다. 최노파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를 울릴 만큼 크고 날카로워 사랑채에 있던 대감마님은 물론이고 행랑채의 하인들까지 모두 안채 마당으로 뛰쳐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억울함과 당혹감에 말문이 막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하는 아기 씨만을 바라보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안채로 들어섰을 때 방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아기 씨는 입가에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인들에게 의원을 불러오라 호통을 쳤습니다. 대감마님은 쓰러진 딸을 품에 안고 명주야 정신 차려라, 이 아비가 왔다 라고 울부짖었지만 아기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만 몰아쉴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노파는 대감마님 옆에 엎드려 통곡하며 대감마님, 저 계집이 아기 씨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전혀 눈빛이 수상하다 여겼는데 기어이 사단이 났습니다. 라며 연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의원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마치 영겁처럼 느껴졌고 그 사이 연희는 억센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딸을 붙잡고 울며 불며 우리 연희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호소했지만 성난 하인들의 발길질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마당에 꿇어앉은 연희는 멍하니 깨진 약사발 조각들을 바라보았는데 흙바닥에 쏟아진 검은 약물에서 평소에 맡던 약초 향과는 전혀 다른 비릿하고 매캐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연희는 자신의 약탕관에 누군가가 손을 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와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의원이 방으로 들어가 아기 씨의 맥을 짚고 상태를 살피는 동안 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온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감마님에게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대감, 이것은 병세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급성 중독 증상입니다. 누군가 약의 비상이나 독초를 섞은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의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감마님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시선은 마당에 엎드려 있는 연희에게로 향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루 아래로 뛰어내려가 연희의 앞에 섰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내 딸의 목숨을 맡겼거늘 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도대체 무슨 연유로 내 딸을 해하려 했는지 바른대로 고하거라. 대감마님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고 연희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감마님, 억울하옵니다. 저는 결코 아기 씨를 해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달인 약에는 오로지 아기 씨를 살리는 약초만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제 약탕관에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연희의 절규는 처절했으나 이미 최노파의 이간질에 넘어간 사람들의 귀에는 그저 죄를 피하려는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최노파가 나서서 쐐기를 박으려 했습니다. 대감마님, 전현이 발뺌을 하니 증좌를 찾아야 합니다. 전현이 머무는 방을 뒤져보면 분명히 독초나 수상한 물건이 나올 것입니다. 최노파의 주장은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들렸고 대감마님은 즉시 하인들에게 연희의 방과 부엌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연희의 초라한 방을 뒤집어 엎는 동안 연희는 최노파를 노려보았습니다. 최노파는 대감마님 뒤에 서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연희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연희의 방을 뒤지던 하인이 낡은 괴짝 속에서 종이에 쌓인 하얀 가루를 찾아내어 들고 나왔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정체 모를 가루가 나왔습니다. 하인이 건넨 종이 봉투를 받아든 의원은 냄새를 맡고 혀끝으로 살짝 맛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맹독을 지닌 독초 가루입니다. 아기 씨가 드신 것과 같은 성분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연희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연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고 이제 연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감마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흉악한 것을 당장 멍석에 말아라. 관에 넘기기 전에 내 손으로 죄를 물을 것이다. 굵은 동아줄과 멍석이 준비되고 건장한 하인들이 연희를 강제로 끌어다 눕히려는 찰나였습니다. 연희는 죽을 힘을 다해 하인들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머리채는 헝클어지고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울며 애원하는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기 씨 또한 영영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움 주십시오.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연희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 담긴 기백은 하인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최 노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가루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약초를 캘 때 뿌리와 잎을 구분하여 말리지 저렇게 가루로 만들어 보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 방에 몰래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연희의 당돌한 반박에 최 노파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어디서 거짓부렁이냐. 네 방에서 나온 것이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란 말이냐. 연희는 대감마님을 향해 다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를 죽이시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누명을 쓰고 죽는 것은 원통하여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딱 한 번만 주십시오. 만약 그래도 제 죄가 명백하다면 그때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연희의 호소는 너무나 절절하여 대감마님의 마음을 다시금 흔들었습니다. 분노에 차 있던 대감마님이었지만 지난 며칠간 연희가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과 지금의 결연한 태도 사이에서 잠시 갈등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행랑할멈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대감마님께 읍소했습니다. 마님, 죄인을 벌하는 것은 급하지 않으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급합니다. 저 아이가 저토록 억울해하니 소명할 기회라도 주는 것이 도리일 듯 싶습니다. 평소 신중하기로 소문난 행랑할멈의 말에 대감마님은 거친 숨을 고르며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좋다. 네가 무슨 수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냐. 만약 터무니없는 변명이라면 그 즉시 내 목을 칠 것이다. 대감마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희는 의원 앞으로 다가가 공손히 절을 하고 물었습니다. 의원님, 아까 아기 씨가 드시고 남은 약 4발의 찌꺼기와 제 방에서 나왔다는 저 가루를 자세히 비교해 주십시오. 냄새는 비슷할지 모르나 그 입자의 굵기와 색깔이 미세하게 다를 것입니다. 의원은 연희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깨진 사발 조각에 묻은 찌꺼기와 종이봉투 속의 가루를 불빛 아래서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의원의 입만 바라보는 가운데 의원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만 보니 사발에 묻은 가루는 아주 곱게 빻아진 것이고 봉투에 든 것은 거칠게 빻아진 것이로구만. 성분은 같을지 몰라도 같은 맷돌에서 나온 것은 아닌 듯하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는 큰 맷돌을 쓰지 않고 약초를 찧을 때 작은 절구를 씁니다. 만약 제가 범인이라면 제 방에 있는 절구에도 저 가루가 묻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제 절구를 가져와 확인해 주십시오. 하인들이 다시 뛰어가 연희의 방에서 작은 나무 절구를 가져왔고 의원이 절구 안을 긁어모아 확인해 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쑥 냄새와 풀 냄새만 날 뿐 독초 가루의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고 최 노파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연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기씨가 약을 드시기 직전에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약탕관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아궁이 근처에 떨어진 흙 자국을 보십시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젖은 진흙이 묻어 있다면 그것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사람이거나 신발에 진흙을 묻히고 다닌 사람일 것입니다. 연희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신발로 향했습니다. 마침 며칠 전 비가 온 뒤라 뒤뜰 그늘진 곳은 아직 땅이 질척했는데 그곳을 다녀올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인들의 신발을 훑어보다가 최 노파의 꽃신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최 노파는 황급히 발을 치마폭으로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녀의 꽃신 코에는 마르지 않은 붉은 진흙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고 그 흙은 부엌 뒷문으로 통하는 으슥한 길의 흙 색깔과 똑같았습니다. 최어멈, 네가 왜 부엌 뒤편을 다녀온 것이냐? 나에게는 하루 종일 건너방에서 바느질만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대감마님의 추궁에 최 노파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이 잠시 바람을 쐬러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연희를 향하던 의심의 화살이 최 노파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최 노파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최 노파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제가 젖은 흙 좀 밟았다고 저를 범인으로 모시다니요. 이것은 저 앙큼한 년이 꾸며낸 모함입니다. 제가 이 집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어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초에 노파의 악에 바친 절규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지만 이미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을 덮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안채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고 문지방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는 명주 아기씨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기씨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기씨는 고통을 참으며 한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둥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멈추어라, 연희는 죄가 없다. 아기씨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 울림은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기씨가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마루로 나오자 대감마님은 깜짝 놀라 달려가려 했으나 아기씨는 손을 들어 아버지를 제지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낮에 유모가 제 방 창문 틈으로 부엌 쪽을 염탐하는 것을. 아기씨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병석에 누워 꼼짝 못하는 줄 알았던 아기씨가 사실은 하루 종일 창밖의 그림자를 통해 집안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노파는 아기씨의 말에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연희는 아기씨가 자신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눈물을 쏟아냈고 마당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의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밤바람이 횃불을 세차게 흔들었고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아기씨의 병을 낫게 하려는 자와 병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의 대결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최 노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인연 내 집안을 망치려던 요물이 바로 너였구나. 대감마님의 우렁찬 호통과 함께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던 연희와 모든 악행이 드러난 최 노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감춰졌던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명주 아기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마당에 울려 퍼지자 대감마님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기씨가 병석에 누운 뒤로 단 한 번도 문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거니와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 이토록 강인한 모습을 보인 적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최 노파를 내려다보았는데 최 노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면 뒤에 숨겨왔던 탐욕스러운 민낯이 아기씨의 증언 한마디에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배신감과 경악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분노로 인해 붉게 상기된 얼굴로 최 노파에게 다가가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딸이 직접 보았다는데도 네가 감히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네가 정녕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금수만도 못한 짓을 꾸밀 수 있단 말이냐. 대감마님의 노호성에 최 노파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 형벌을 피하기 위한 비굴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은 더 이상 최 노파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하인들에게 당장 최 노파의 방을 샅샅이 뒤져 나머지 독약을 찾아내라고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장한 하인들이 우르르 최 노파의 방으로 달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최 노파가 아끼던 자개 보석함 속에서 숨겨진 독초 가루 봉투를 찾아내어 들고 나왔습니다. 의원이 그 봉투를 확인하고 아까 발견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독초입니다. 라고 확언하자 최 노파는 비명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명백한 증거 앞에 최 노파가 쌓아 올렸던 거짓된 권위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인과응보라며 혀를 찾고 대감마님 댁에 오랜 어둠이 걷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는 내 집안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귀한 생명을 해하려 했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허나 내 딸이 살아있고 집안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멀리 떠나지 않으면 그때는 관에 넘겨 법대로 다스릴 것이다. 대감마님의 처분은 생각보다 관대했으나 평생을 이 집에서 호가호위하며 살아온 최 노파에게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자 고통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 노파의 양팔을 붙잡아 대문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고 최 노파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대감마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매몰차게 뿌리쳐졌습니다. 이 집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최 노파의 마지막 악담이 허공에 흩어졌지만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와 함께 그녀의 존재는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쿵소리는 마치 긴 악몽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아서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최 노파가 사라진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마루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명주 아기씨에게로 쏠렸습니다. 아기씨는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휘청거렸고 연희는 멍석 위에서 벌떡 일어나 아기씨에게로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기씨, 괜찮으십니까? 저 때문에 무리하게 나오셔서 어찌합니까?
연희의 눈물 섞인 걱정에 아기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연희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네 진심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두 소녀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는 모습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고 뭉클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의 부축을 받고 있던 아기 씨가 스스로 다리에 힘을 주더니 부들거리는 다리를 펴고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던 다리가 극한의 상황에서 터져나온 의지와 연희의 지극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기적처럼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앞이 흐려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걷습니다. 연희가 저를 걷게 했습니다. 아기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기쁨은 마당 가득 차오르는 달빛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을 가로질러 딸에게 달려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오냐 오냐, 내 딸이 걷는구나. 하늘이 도우셨구나. 대감마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아기 씨의 어깨를 적셨고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과 연희의 어머니도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은 의술의 힘을 넘어선 정성의 기적입니다. 연희의 치료가 막힌 혀를 뚫어놓았고 아기 씨의 간절한 마음이 근육을 움직인 것입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차갑고 어두웠던 대감마님 댁마당은 순식간에 기쁨과 환희의 눈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대감마님은 진정된 후 연희와 그녀의 어머니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양반인 대감마님이 천한 하녀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대감마님에게는 체면보다 딸을 살려준 은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 취급을 했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내 딸도 잃고 죄 없는 너까지 죽일 뻔했다. 이 못난 주인을 용서해 다오. 대감마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희와 어머니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맞절을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아기 씨가 낳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대감마님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집안을 정돈하고 늦은 저녁상을 다시 차리게 했습니다. 깨진 독과 어지러진 마당을 치우는 하인들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이전의 두려움이나 눈치는 사라지고 안도감과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금 아궁이에 불이 지펴졌는데 이번에 피어오르는 연기는 매캐한 양 냄새가 아니라 구수한 밥 냄새와 따뜻한 국 냄새를 싣고 퍼져나갔습니다. 연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일을 도왔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하인들의 눈빛은 경멸이 아닌 존경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기 씨는 의원의 처방에 따라 해독제를 마시고 방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 방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신선한 밤 공기가 드나들었고 아기 씨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며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연희는 정성스럽게 쏜 잣죽을 들고 아기 씨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기 씨는 자리에 앉아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이리 와서 내 옆에 앉거라. 이제 너는 내 하녀가 아니라 내 동생이자 친구다. 아기 씨가 연희의 손을 잡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자 연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대감마님은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술과 고기를 내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우리 집안에 낀 애군을 털어내기 위한 홍역이었다고 생각하자. 이제 나쁜 기운은 모두 물러갔으니 앞으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자. 대감마님의 덕담의 하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술잔을 기울였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흥겹게 퍼져나갔습니다. 행랑할멈은 마루 끝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이제야
이 집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먼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도 부엌 한 구석에서 다른 하녀들과 어울려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동안 연희가 당한 서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대감마님의 인정과 하인들의 사과를 받으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녀들은 연희 어머니에게 자네 딸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어찌 그리 똑똑하고 야무진지 나중에 큰일 할 아이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희 어머니는 딸이 자랑스러워 어깨가 으쓱해졌고 부엌 안은 훈훈한 정과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방 안에서 죽을 나눠 먹던 명주 아기씨와 연희도 밖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희야, 저 소리가 들리니 우리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린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아기씨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기씨, 이제는 매일매일 웃음소리만 들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두 소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그 맑은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별들까지 춤추게 할 만큼 싱그러웠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져 마치 친자매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대감마님은 술잔을 들고 마당을 거닐다가 열린 방문 틈으로 딸과 연희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딸의 모습과 그 곁을 지키는 연희의 모습이 어찌나 흐뭇하던지 대감마님은 잠시나마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에 취했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집안의 법도와 체면만을 중시하느라 정작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부인에게 부인, 우리 명주가 이제 살았습니다. 당신이 보낸 저 아이 덕분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대감마님 댁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치의 불빛이 아니라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켜진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늦은 밤까지 대감마님 댁 쪽을 바라보며 드디어 그 댁에 봄이 왔나 보네 라며 안도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 나갔는데 이번에는 흉흉한 소문이 아니라 하녀의 딸이 지극한 효심과 지혜로 주인집 아기씨를 살려냈다는 아름다운 미담이었습니다. 연희는 아기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의 모닥불은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아기씨가 걸으셨어요. 연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이 오늘따라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일이 오면 연희와 아기씨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마당의 나무집들을 흔들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깃들듯 대감마님 댁은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린 이 밤은 대감마님 댁 역사상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밤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평화를 지키고 두 소녀의 우정이 어떻게 꽃피우는지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대감마님 댁에도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하게 내려앉아 마당 구석구석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굳게 닫혀있어 을씨년스럽기만 했던 대문은 이제 활짝 열려 마을 사람 누구라도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와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명주 아기씨와 연희였는데 두 소녀는 마치 쌍둥이처럼 꼭 붙어다니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기 씨의 얼굴에는 복숭아꽃 같은 홍조가 돌았고 연희의 눈망울은 봄 햇살을 머금은 호수처럼 반짝이며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명주 아기 씨는 이제 누구의 부축도 없이 혼자서 넓은 마당을 사뿐사뿐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때로는 연희와 함께 뒷산 언덕까지 오를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아기 씨가 제 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까지 걸어갔던 날, 대감마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와 딸을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기 씨의 걸음걸이는 나비가 춤을 추듯 가볍고 우아했으며 흙을 밟는 발소리조차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들려 집안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연희는 그 곁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기 씨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살뜰히 살폈지만 이제 아기 씨의 다리는 대지의 기운을 받아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견고했습니다. 어느 날 맑은 오후 대감마님은 집안의 모든 하인들과 마을의 어르신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아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의관을 정제하고 마루 한가운데 앉아 연희와 그녀의 어머니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대감마님은 품속에서 낡은 문서 2장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연인의 모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노비 문서였습니다. 대감마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 문서를 높이 들어 올리더니 옆에 놓인 화로에 과감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연희와 그 어미는 더 이상 우리 집의 종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귀한 인연으로 내 딸을 살리고 집안을 구했으니 이제는 자유로운 양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화로 속에서 문서가 타오르며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그 불길은 연인의 모녀를 올가매던 신분의 굴레를 태워버리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엎드려 오열하며 대감마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고 연희 또한 눈시울이 붉어진 채 대감마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그 소리는 산골 마을의 메아리가 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대감마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희에게 고운 비단옷 한 벌과 꽃신을 선물하며 따뜻한 당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연희야, 너는 명주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벗이다. 앞으로는 명주와 형제처럼 지내며 글도 배우고 예절도 익혀서 네가 가진 총명함을 마음껏 펼치거라. 내 너를 양녀로 삼아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할 것이다. 대감마님의 파격적인 선언에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희가 보여준 지혜와 용기는 신분을 뛰어넘어 존경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옷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마님 댁에서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규모와 흥겨움은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떡과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독에 묻어두었던 귀한 술이 아낌없이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담장 너머의 가난한 이웃들도 모두 초대받아 배불리 먹고 마시며 대감마님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무섭고 엄하기만 했던 대감마님이 이제는 마을의 어버이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자 마을 사람들은 한여의 딸이 집안만 살린 게 아니라 대감마님의 마음까지 고쳐놓았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명주 아기 씨는 연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뒤뜰로 빠져나와 밤공기를 마셨습니다. 뒤뜰의 장독대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은은한 빛을 비추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잔잔한 음악처럼 깔려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기 씨는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나는 꿈을 꾸는 것만 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울고만 있었겠지.
네가 내게 새 세상을 선물해 주었어. 아기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기씨. 아기씨가 살려는 의지가 강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둠을 헤쳐나온 거예요. 두 소녀는 장독대 옆 평상에 나란히 걸터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희야, 우리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헤어지지 말고 평생 함께 살자. 내가 너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줄게. 아기씨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네, 아기씨. 저도 언제나 아기씨 곁에서 그림자처럼 때로는 지팡이처럼 함께 할게요.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의 새끼손가락이 달빛 아래서 단단하게 걸렸고 그 약속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 같았습니다. 한편 사랑채 마루에 앉아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대감마님 곁으로 늙은 행랑할멈이 술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대감마님, 참으로 좋은 밤입니다. 평생 이 집에서 일해왔지만 오늘처럼 공기가 달고 바람이 시원한 날은 처음인 듯 합니다. 할멈의 말에 대감마님은 껄껄 웃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렇지, 할멈. 자네 말이 맞아. 내 그동안 헛된 욕심과 체면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어. 이제야 비로소 사람 사는 맛이 나는구먼. 대감마님과 행랑할멈은 지난 세월의 회한을 술잔에 털어놓으며 다가올 평화로운 날들을 축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의 소란스러움은 잦아들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며 감사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하인들도 뒷정리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편안한 휴식을 취했고 대감마님 댁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예전의 차가운 정막과는 다른 따뜻하고 안락한 고요였습니다. 부엌 아궁기에는 은근한 불씨가 남아 온기를 전하고 있었고 곳곳가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쫓겨난 최노파의 소식은 바람결에 들려오기를 먼 타지에서 죗값을 치르며 쓸쓸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으나 이제 이 집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명주 아기씨와 연희는 안채의 넓은 방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비단 이불을 나란히 펴고 누운 두 소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키득거렸는데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밤의 아이들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차가운 부엌 바닥이 아닌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기씨와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아프니 꿈이 아니란다. 아기씨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연희의 볼을 쓰다듬어 주었고 연희는 그 따스한 손길에 스르르 눈이 감기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마당의 늙은 감나무 그림자가 벽에 일렁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는 맑고 청아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대감마님도 사랑방에서 책을 읽다가 곤히 잠이 들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깊은 주름이 펴지고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성주신도 오늘 밤만큼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 집안의 평화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희는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아기씨도 건강해지셨고 저와 어머니도 행복해졌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니 복이 찾아왔나 봐요. 연희의 기도에 화답하던 밤바람이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렸고 연희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온갖 약초들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아기씨와 함께 꽃길을 걷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상골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대감마님 댁의 기와지붕 위로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기적을 만들고 진심은 통한다는 예시이야기처럼 연희와 명주 아기씨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날 때면 저곳이 바로 효심 깊은 소녀가 기적을 일으킨 집이다 라고 말하며 한 번쯤 발걸음을 멈추고 그 따뜻한 기운을 느껴보고 가곤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뿌리를 내린 이 집에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밖에도 평화로운 밤바람이 불고 있을 것입니다. 대감마님, 대개 따뜻한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포근하고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은 모두 저 문 밖에 내려놓고 연희와 아기씨가 거닐던 꽃길처럼 아름다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이 밤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